퇴직임금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적정임금과 개별임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적정임금과 개별임금을 구할 수 있으면 여러 군데에서 이용할 수 있겠죠. 기업의 경우 임금정책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 같은 경우에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도 있고, 억울한 사례가 있으면 구제할 수도 있겠지요. 볼게요. 적정임금을 절대시하여 획일적으로 활동시간을 동일하게 투입하면 동일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리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요. 동일한 시간 일했으면 동일하게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어떤 일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고, 큰 힘을 필요로 하지 않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힘이 그렇게 그다지 들지 않고, 또 모든 일에는 기술이 필요하죠. 그런데 누구나 쉽게 그 기술을 짧은 시간 안에 익힐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일은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기술을 익혀야 돼요. 한 몇 년간의 기술을 별도로 익혀야 돼요. 그러면 동일한 한 시간 일하더라도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필요로 하는 일에는 필요로 하는 기술이 있는데, 기술을 익히는데 그래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로 익히는데 필요로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동일한 기술을 익히더라도 숙련도가 다를 수가 있죠. 기술을 익히는데 3년이 걸려요. A도 3년을 익혔고 B도 3년을 익혔어요. 근데 B는 경험이 1년밖에 안 되고, A는 경험이 1년밖에 안 되고 B는 경험이 한 3년이 돼요. 능숙한 정도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즉 전문성이 다를 경우 시간당 임금의 크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역시 노력하는 시간을 계량화할 수 있으니 전문성의 정도를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성 역시 수치화할 수 있죠. 또한 동일한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더라도 강도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강도가 있는 거죠. 그래요. 좀 시험시험 쉬면서 일할 수도 있고, 집중해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 피타고라스 정리 논리 체계를 이용하면 적정 임금을 수치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임금이라 해야 되겠죠. 이 당시 글을 쓴 이는 과학적으로 적정 임금과 개별 임금을 구해 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지요. 과학에서는 어떤 수단을 동원하나요? 수학이나 기하학을 이용하죠. 이 글을 쓴 이는 과학적인 방식, 즉 수학이나 기하학을 이용해서 적정 임금과 개별 임금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순간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올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한번 이용해보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보자 이러면서 한번 구하는 방식을 생각해 본 거예요. 직각삼각형의 빗변 C를 임금이라 가정하고 변 A를 전문성, 변 B를 활동 강도라고 가정하면 시간당 임금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그 빗변을 구하는 거죠. 시간당 임금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임금 이꼬르 루트 A 괄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건 이제 그렇죠.
빚변 C가 임금일까요? 임금이 아니죠. 전문성과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수치인 거죠. 이 수치를 구하는 이유가 있겠죠. 알파는 시간당 적정 임금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시간당 적정 임금을 가리키는데, 또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의 값은 적정 임금의 빗변의 길이를 1로 규정할 때 빗변 C는 적정 임금이 빗변과의 비례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적정 임금 빗변의 길이를 1로 가정할 때 어떤 비례 관계를 얘기해요. 알파가 적정 임금이니까 임금 그걸 곱하면 임금이 구해지는 거죠. 따라서 적정 임금은 척도가 되고 빗변의 길이는 아니죠. 이거는 적정 임금은 알파죠. 다른 노동의 빗변의 길이는 도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적정 임금 값을 구하면 시간당 개별 임금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뒤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빗변 C는 임금이 아니에요. 빗변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빗변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적정 임금과의 관계. 그래요. 나중에 다시 고치도록 하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가축 이론에 깃들어 있는 절대화. 대가 없이 남의 것을 강제로 취하는 것은 악이라고 앞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가축 이론은 기업가들이 자본을 대가 없이 약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그렇죠. 이는 정의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거기에다가 살인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과거에 현실화한 적이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대가 없이 취하고 동시에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악입니다. 그래요. 또 무엇이 첨가될 수 있을까요? 보편적 정의에 위배되면 절대악이 되는 거죠. 예전에 공산주의는 보편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얘기를 했죠. 기업보다 더 큰 소득을 얻는 근로자가 있는 반면에 힘들게 사는 근로자도 있죠. 그 힘들게 사는 근로자도 있어요. 근데 그 근로자가 항상 기업가보다 못 사나요? 그렇지 않죠. 기업가도 못 사는 이들도 많고, 근로자도 한국 같은 경우에 억대 근로자도 있죠. 많죠. 그래요.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있겠죠. 기업가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죠. 그러한 것들은 단지 이 시대에 선천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탐욕을 이용하여 영원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지요. 어찌 5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자와, 그래요, 한국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많죠. 10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으며 사는 근로자가 같은 계급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비판하는 것일까요? 직업에 의해서 계급을 나누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적자에 허덕이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와 소득으로 연 10억 이상을 버는 기업가가 같은 계급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기 재산을 투입해서 소득을 버는 이는 어떤가요? 기업가죠. 근로자는 자기 재산을 투입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재산을 투입하는 이들 중에는, 그 기업가 중에는
생활비도 제대로 못 버는 이들도 많죠. 하지만 또 큰 소득을 얻는 이들도 있어요. 같은 계급으로 묶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직업에 의해서 직업의 관점에서 계급을 나누는 일은 나누는 견해는 그릇된 견해라는 거죠. 즉 어떤 인간들은 활동을 기업과 거래하며 사회적 생명을 활동을 하며, 어떤 인간들은 기업에 투자하여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기도 하며 기업에 투자하고 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지요. 그래요. 기업이 있으면서 큰 기업을 지니고 있으면서 배당만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극소수이긴 하더라도 대부분은 활동을 하죠. 기업에 참여하면서 기업가라도. 또 어떤 이들은 기업과 거래하면서 살죠. 활동을 거래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들이 대부분이죠. 또한 어떤 인간들은 기부를 받아 사회적 혁명 활동을 하기도 하죠. 기부를 받아서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단지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생명 활동을 하는 인간들이 선천적으로 존재할 뿐이지요. 그래요. 충분히 발전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활동만 거래하고 살아가는 사회는 없다. 어떤 이는 기업을 소유하고 기업을 통해서 소득을 얻는 이도 있고 다양하겠죠. 직업에 바탕한 계급은 실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한국에는 직업에 바탕한 계급에 입각해서 사회를 바라보고 정책이 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현실성이 없다. 현실성이 없으니 그에 입각해서 정책을 시행하면 사회에 큰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이겠죠. 물론 활동을 통해 생명 활동을 하는 인간들이 현 시대에서는 다수이지요. 인간들을 집단적 차원에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면 삶의 양식에 의해 분류하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뒤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다양한 인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양한 인간들이 있죠. 물론 이에 대한 분석을 태극신검에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가축 이론은 참으로 엉터리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가리키죠. 사악하면서도 논리구조가 단순하여 인간들이 탐욕을 자극하여 약탈심을 극대화하지요. 그래요. 근데 집행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가 가난해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비참해진다. 왜냐하면 시장과 기업은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요. 계급에 입각해서 정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다 실패하게 되겠죠. 왜 그런가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근로자들도 서로 다 입장이 다르죠. 벌어들이는 소득도 틀리고 일하는 조건도 다 다르죠. 어떤 근로자를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면 근로자들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죠.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를 보게 되겠죠. 원칙적으로 보면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업에 입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한 견해에 입각한 정치는 실패하고 그렇죠. 성공하지도 못한다. 민심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는 한국에서 복지정책이 유행하며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일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때 복지정책이
복지 정책의 집행이 경쟁적으로 진행된 적이 있어요. 좌파를 지향하는 정당이든 우파를 지향하는 정당이든 복지 정책으로 경쟁을 하려고 했죠. 그래요.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일과 엄연히 다릅니다. 정의를 집행하는 일과 복지를 실현하는 일이 같을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불우로 인해 초과소득을 얻은 자의 재물을 거두어 불우로 인해 적정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정의 실현이라면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약탈하여 누군가에게 베푸는 일이 현 시대 한국에서 유행하는 복지 개념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불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뭐 사기를 쳐서 뭐 임금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아니면 사회적 위력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 그건 어떤 문제 어떤 일에 해당할까요? 정의 실현에 해당하는 거죠. 주고받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뭔가요? 부자나 기업의 재산을 약탈하여 가난한 이에게 베풀자. 그런 게 유행하죠. 그런 걸 뭐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배될까요? 정의에 위배되겠죠. 그런데 정의에 입각해 재산을 축적했다거나 정의를 위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다면 재산과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 정의에 위배되죠. 정당하게 재산과 소득을 모았어요. 그 재산과 소득을 강제로 법이나 권력이나 수단을 이용해서 빼앗아서 가난한 일을 돕겠다. 그렇잖아요. 그는 정의에 위배되죠. 정의에는 정확하게 주고받음을 지키는 것이죠. 주고받음이 없잖아요. 그냥 뺏고 대가 없잖아요. 뺏는 것만 있지 그에 대한 대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의에 위배된다. 결국 이러한 개념의 복지 근거는 약탈이 되며 그러한 복지 정책의 집행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정의 실현과 복지 정책의 실현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유행하는 복지 정책은 뭐라는 건가요? 악이라는 거예요. 정의 실현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위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왜 했을까요? 2017년에 쓰여진 글이라 했죠. 그래요. 두 가지 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의지가 있다고 그랬죠. 시장 지배 시대의 의지. 그래요. 또 고대 농경국가 시대의 의지.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현 시대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으로 변해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요. 뭐 우려했던 것이겠죠. 우려하니까 계속 공산주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는 이제 어떤가요? 현 시대에서는 대놓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을 공산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대신에 부자나 기업의 소득을 빼앗아서 가난한 뭐 이렇게 복지 정책을 시행하자 이런 이론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또 어떤 시장과 기업의 파괴에 앞장서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우려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겠지요. 특별한 일은 그래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는 좌파지향 정부죠. 대표적이죠. 좌파가 유행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좌파 정책이 극성을 부렸죠. 몇십 년간 좌파 정책이 유행했어요. 우파 정당도 좌파 정책을 쓰려고 그랬죠. 몇십 년간 유행하다가 이제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최대한 유행을 한 거예요. 최대한 유행하면서 그래요. 우파 정부가 한때는 국민 지지 30%밖에 국민들이 지지를 30%밖에 받지 못한 적이 있었던 거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확인이 되죠. 그때 좌파 지지율은 47% 얻었고 기타가 21%죠. 그런데 좌파 지향 정부가 오래 가지 못했죠. 5년 만에 또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좌파 지향 정책은 반드시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몰락을 해요. 그게 어느 시기에 몰락하냐는 거지. 근데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몰락을 한 거죠. 노골적으로 좌파 정책을 집행하다 보니 그래요. 위기를 느낀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우파 지향으로 돌아서 버린 거죠. 위기를 느끼고 직관적으로 위기를 느끼겠죠. 그러니까 30%까지 빠졌던 그 지지율이 단숨에 48%까지 올라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권이 교체된 거죠. 그런 거예요. 만일 민주당이 그때 당시 집권 세력이죠. 우파 지향 정책을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그런 문제,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이 좋았겠죠. 한국에도 좋았을 거예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대혁신감에서는 그러한 점들을 우려해서 이렇게 항상 선입견 없이 항상 다 얘기해 줬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